예, 잘 쉬셨는지요? 공무원 장원급제 공무원 한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왕대사에 대해서 고려 초기의 국왕들의 역할에 대해서 해봤고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것이 지난번에 실시되었던 문제가 공개된 소방직 문제에서도 물론 어렵진 않았지만 성종을 물어보는 왕대사가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의 국왕들 그 업적을 좀 자세히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도 좀 힘들죠. 저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부담될 겁니다. 좀 이렇게 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볼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7쪽은요, 통치체제의 정비죠. 고려가 만들어졌으니까, 크게는 이제 통치체제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앙통치체제. 그 다음에, 지방행정. 크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앙통치체제와 지방행정체제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치체제와 관련해서 제도사죠. 고려의 이송육부 시스템이 이제 중심이 돼서 나가는데, 여러분이 제도사는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소방직은 지난번에 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일행직을 비롯한 많은 직렬에서는 제도사는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공무원을 뽑는 제도 아니겠어요? 그 시험이. 그러니까 역사에서도 아무래도 제도사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도사를 좀 기본적 내용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통치조직, 고려의 중앙정치조직을 살펴볼게요. 정비 과정에서는 성종 때 이성육부가 설치되었고, 중요기구가 설치되었고, 현종 때 도병마사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문종 때 완비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문종 때 완비된 표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이 두 개죠.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이성이라 부르고, 옆에 부가 있어요. 그래서 육부, 그래서 이성 육부제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중서문화성은 말 그대로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구인데, 그 중서문화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신이라고 부르죠. 표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표에 대한 해설은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놨는데요. 그건 나중에 혼자 하실 때 하시고, 일단 표를 보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신은 중서문화성에서 2품 이상이고요. 정, 2품, 평장사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들은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제신과 함께 좀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상서성 밑에 보니까 뭐예요?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죠? 네. 바로 이 중추원을 이끄는 주요 관직 이름이 추밀입니다. 3품 이상의 고위직인데요. 종 2품에 판중추원사가 중심인데, 이 추밀들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 제신과 중서문화성의 중심이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밀을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디로, 왼쪽으로 하니까 어디가 있어요? 도병마서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 제추회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고려를 이끄는 핵심 기구이자 핵심 직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병마사라고 하는 최고 기구가 있는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귀족회의죠.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제추회의라고 하는데,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중서문화성의 최고 직책인 제신과 중추원의 최고 제식인 추밀 또는 추신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모여서 도병마사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제신과 추신, 특히 제신 같은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5칠추라고 그래요. 제신은 직책이 5개가 있어요. 관등이. 관등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직책. 제신에 해당되는 직책은 5개. 추밀에 해당되는 직책은 7개입니다. 물론,
직책이 복수로 설치가 될 수 있고 그 명수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많아도 20여 명이 안 되죠. 이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이성, 중서문화성 상서성과 육부 시스템이지만 국가 중대사는 제추회의와 즉 우리가 도병마사라고 부르는 것 그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은 육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잠깐 또 보셔야 될 게 다시 중서문화성을 보시면 중서문화성에는 하급 관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낭사라고 부르죠. 삼품이야. 이들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추원에서도 승선이란 직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기억을 좀 하신 다음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성 육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성 육부 설명 중에 본 디귿번에 보시니까 제신들이 육부의 판사를 겸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고려는 바로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지기자들이 도병마사에서 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육부, 행정 실무를 하는 그 육부를 관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제신이 육부 판사를 겸직한 이유 잠깐 볼까요? 그래야 고려의 시스템이 조선과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니까 정삼품의 상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서문화성이나 도병마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신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상서 우의 관직인 판사를 두어서 중서문화성의 제신이 겸직함으로써 추밀이 아니고 제신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서성은 고위직의 상서도성, 하위 행정실무조직인 상서육부의 이원적 체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상서도성은 뭐 잘 몰라도 좋고 어쨌든 제신들이 판사를 겸임한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겸임을 해요? 육부가 6개잖아요. 2호, 예봉, 형, 공. 6개인데 판이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판병부사도 있고 판호부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들 누가 하면 아까 제신이 제5, 7추라고 했잖아요. 제신이 5직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6명이 이걸 이제 겸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고려의 종일품 최고 수상격인 사람이 문화시중인데요. 이 문화시중이 제신에 속하는데 이 문화시중은 판이부사를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신들이 육부판사를 겸임한다는 거 그만큼 고위직들, 귀족들의 세력이 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추원은 우리 이제 아까도 위에서 봤습니다만은 추밀은 왕명출납, 군사기밀, 죄송합니다. 승선은 왕명출납까지 얘기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 삼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삼사. 송나라의 제도를 수행한 기구로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하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송과는 달리 재정 수익과 관련된 사무만 담당하고 조세의 수취와 집행은 관청에서 한다. 즉 삼사라는 기구는 송의 제도를 모방한 거기 있는 것처럼 화폐와 곡식 출납 회계기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저 자료를 넣어서 고려의 재산과 제추.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시면요. 이건 뭐 문제 나오진 않지만 고려의 행정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좀 봐서 집어넣어놨는데 보시면 고려의 재산은 중서문화성 이품상의 관원, 아까 제신이었죠. 중추원의 정삼품 직학사 이상, 그 다음에 상서정 복야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은 구체적인 행정실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논의 결정하는 관직이므로 의정 기능이 핵심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중서문화성의 제신 5직이 담당했는데 이들은 문화시중, 문화실향평장사, 중서실향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화성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중 수상인 문화시중은 상서 육부의 2부 판사를 겸임하죠. 아까 육부를 겸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국가 중대사도 하고 행정도 자기네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신들도 판병, 판호부사를 순서대로 겸임합니다.
3번 중추원의 추밀은 판중추원사와 중추원사, 지중추원사 등 칠직을 말하는데 이들 제신 5직과 추밀 7직은 중앙의 각 기관을 장을 겸임하고요. 중서문화성의 제신은 3사와 한림원의 판사를 겸임했고 추신은 육부 상서와 대간의 최고직을 겸직하기도 합니다. 4번 더구나 제신과 추밀만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도병마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결국 고려시대의 정치체제는 제추가 중심이라는 거죠. 제신과 추밀. 국정이 제추에게 집중되면서 관료제도가 귀족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선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걸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왕이 이들을 완벽하게 제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중국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자, 그래서 고려의 제추, 재상과 제추 정리를 하시고요. 그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던 것을 우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밑에 나오네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예. 특징.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중국에는 없는 고려의 제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그 사료를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병마사는 고려 후기로 가면서 몽골의 침략 이후에 그 관제가 격화되거든요.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도평의사사라고 바뀌죠. 근데 그 이재현의 용표설에 보면 그 도평의사사에서 합자하는 과정을 이제 간략히 좀 설명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사료로 넣어놨습니다.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인데 고려 후기로 가서 도평의사사가 되면서는 더욱더 권력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8쪽 밑에 보니까 대간이라고 있습니다. 대간. 대간이란 대관과 간관을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거기를 별표 3개를 하시고 이번에는 130쪽 표를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관제와 관련해서는 대간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제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까지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137쪽에 보면 자, 대간이 누구냐? 일단 보세요.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있잖아요.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바른 말할 간자를 써서 간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관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어사대잖아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인데 그 어사대, 대로 끝나잖아요. 대의 관리니까 대관입니다. 그래서 간관과 대관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대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대간은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의 정삼품 이하의 관리들, 즉 하급 관리들로 구성된 언론기구란 거예요. 이들을 대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8쪽으로 가셔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간은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구성, 아까도 얘기했죠. 간간은 중서문화성 삼품의 낭사. 그 다음에 139쪽에 보니까 어사대는 판어사대사부터 감찰어사는 20여명으로 구성되어 관리를 감찰하는 본연의 업무에 간관의 역할, 바른말한 역할도 수행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 합쳐서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직무가 있습니다. 별표 3개인데 국왕의 비행을 간언하는 걸 간쟁이라고 그래요. 바른말할 간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잘못된 조칙을 시행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봉박, 관리의 임면 및 법령의 개폐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권이 있어요. 동의를 표시하는 서경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 이게 바로 이들의 권한이었죠. 그래서 이 대간들 간쟁을 하고 바른 말했죠. 봉박, 법률에 있어서의 거부권을 했죠. 서경, 인사권에 있어서의 거부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분명히 나왔지만 견제의 기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언뜻 봐도. 그래서 기능을 보세요. 왕권을 견제하고 제추를 비롯한 문무백관을 감시 탄핵하였는데 이러한 대간의 활동은 조선으로 계승되어 독자적 역할로 발전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우리 사료를 넣는 것 중에 1번을 보시면 최하중이라는 사람을 첨의 정승으로 삼았는데 감찰사에서
채하 중에 직첩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달 만에야 서명하였다. 직첩이란 거는 관직 임명장입니다. 임명장에다가 서명을 안 하고 있다가 여러 달 후에다가 서명한다. 서명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국왕이 임명을 했는데도 이들 대관들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그 직책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일종의 거부권입니다. 그렇다는 권한을 이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이제 지적을 좀 하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관들은 그럼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관은. 그러면 아무리 대관이라 하더라도 비판하고 견제해도 임명하는 사람의 눈치는 볼 수밖에 없죠. 그럼 누가 임명해요? 대관들은 말 그대로 아까 중서문화성에 있는 제신들이 이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 그 견제의 기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가서는요, 나중에 이제 삼사란 기구를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이 대관들은 어떻게 임명하냐? 대관의 임명권을 없앴어요. 지들 스스로가 후임자를 지명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조선은 더욱더 강력하게 탄핵할 거나 또는 간쟁할 수 있는, 그게 마치 그 조선왕조가 500년 간 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러한 대관 제도가 있긴 했지만 크게 발달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으로 오면서 크게 발달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견제기구 대관입니다. 그러니까 대관은 그게 고려 시대가 됐든 조선 시대가 됐든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139쪽에 실직과 관계의 특성은 그냥 모르고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그냥 실직과 산직으로 놨다는 거예요. 실직은 말 그대로 직책을 준 거예요, 실제로. 근데 산직은 뭐냐? 일정한 직임이 없는 허직입니다. 성종 때 관리 정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됐는데요. 몰라도 좋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관직은 있는데 일은 없어요. 관직은 주는데 일은 없어요. 그 중에 검교직은 뭐냐? 그래서 검교직 임시직으로 문반은 5품, 무반은 4품 이상의 관직에 설정이 되고, 녹봉과 토지가 지급이 돼서 5품과 4품 이상의 그런 산직은 검교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동정직은 문반 6품, 무반 5품 이하의 하급 관리에게 준 거를 동정직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이들에게는 전부 토지와 녹봉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는 실직이 없어도 산직을 받으면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안 하고도 월급 받는 거죠. 물론 이제 산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중앙에서 부름이 있으면 가서 이제 그 직을 또 수행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실직과 산직인데 이러한 제도는 조선으로도 이어집니다. 물론 조선은 좀 달라지지만은, 그래서 실직과 산직이라는 거 좀 알아두고, 거기 밑에 첨설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별표 3개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좀 알아두어야 됩니다. 공민왕 때 설치된 산직으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자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임시 응변적으로 수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첨설직은 뭐냐면,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첨설직이라고 하는 이른바 직책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물론 그들은 이제 첨설직을 주다 보니까 남발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근데 첨설직이 뭐냐? 산직 중에서도 공민왕 시절에 만들어진 홍건적과 왜구 침략 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줬던 관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조선 초에 와서는 전부 없애버립니다. 첨설직이 뭐다 정도 하면 되겠고, 그런 내용을 이제 자료에다가 이제 관직책에 구분을 넣어놨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그건 몰라도 좋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행정조직이죠.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죠. 5도와 양계로 나누고, 네. 아까 현종 때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보니까 지도에도 보입니다만은 그 양계라고 하는 거는 저 북계와 동계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행정구역은 5도지만 그 양계는 왜 도라는 말을 안 썼느냐? 군사 행정구역입니다. 북방과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5도 양계에서 이제 그 군사 행정구역 양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방행정의 특징을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각 도, 이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이 되는데요. 거기 보죠. 니은은 잠깐만. 도는 상설적인 행정 총괄 기관이 없는 일반 행정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라고 하는 것을 총괄하는 기구는 없어요. 그냥 행정국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안찰사는 도 내의 지방을 순찰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락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제가 고려의 안찰사와 조선의 관찰사를 비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보신다면, 자, 안찰사는 신분적으로는 중앙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각 도에 나가지만 지방직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에요? 지방직, 중앙직. 중앙직으로 되고요. 이들은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관직의 등급도 5, 6품의 하위직이 임명돼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관보다 관직이 낮아요. 그 다음에 관등이라고 돼 있나요? 그걸 행정이라고 좀 고쳐주실래요? 행정으로 봤을 때는 한 곳에 상주하지 않고 지방을 순시하죠.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는 도라고 하는 총괄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총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안찰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연락 기능을 합니다. 물론 특징, 유사시에는 군사권을 보유해요. 전에 유사시에 군사권을 보유했냐 안 했냐 하는 것 가지고 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유사시에 군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찰사의 일정한 기능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방관들보다 관직도 낮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연락 기능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관들은 어떻게 직접 중앙과 교통하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선은 관찰사죠. 완전히 다릅니다. 외관직이고요. 상피제가 적용이 돼. 상피, 자기의 출신 지역에는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찰사는 그런 게 없는데 관찰사는 상피가 적용됐고요. 임기도 1년이고요. 종 2품 당상관입니다. 방백이라 불리며 예하 수령에 대한 강력한 권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도의 가명에 상주하며 행정을 장악하죠. 충청 가명, 전라 가명. 고려시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지방정의 강도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지방의 군권을 완벽하게 장악, 제도적으로 누가 관찰사, 유사시가 안 해요. 평상시에도 군권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유사시는 완전히 장악하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죠, 이 관찰사는. 그러니까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반면에 고려는 그것이 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삼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경은 어딜까요? 거기 보죠. 삼경의 장관은 유수라고 불리는데요. 성종 때는 개경, 서경, 동경, 경주입니다. 경주. 문종 때는 개경, 서경, 남경으로 접니다. 남경은 어디입니까? 왼쪽 지도에도 보입니다만 서울입니다. 서울. 오늘날의 서울을 남경이라고 했고, 이러한 삼경은요, 풍수지리설에 입각을 한 거예요. 서경 길지설, 평양, 남경 길지설,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도 아래 이제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 니을본에 보니까 중앙집권이 취약하여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속현이라고 합니다. 별표 3개 아시죠? 속현. 지방행정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속현의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곳에 지방관이 안 나가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옛날 누구죠? 이 호족, 이 항리들로 하여금 속현을 관할하게 합니다. 일정 기간에 지방관은 그 속현들에 있는 향리들을 불러들여요. 한 보름에 한 번씩 불러들여서 회의하고 전달상 전달하고 감독하는 기능 정도만 하고 속현의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별표 3개죠. 그래서 그 속현은 향리가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의 통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속현의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향리는 지방에서의 행정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보세요.
향리는 보세요. 속현과 향, 부곡, 소를 지배하고 조세, 곡물징수, 노역징발 등 실무 행정을 담당하였으며 노동부대인 일품군을 유사시에는 군대도 지휘합니다. 이들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외역전, 토지도 지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방의 상당한 유력자죠. 지방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려의 지방 통치는 이와 같이 지방 세력인 향리의 세력이 대단히 강해서 모든 곳에 지방관이 나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부곡 소인데 특히 이제 향부곡소라고 하는 것도 별표 3개를 하시고요. 특수 행정구역입니다. 소속민의 신분은 양인이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 국학의 입학과 과거응시도 금지됩니다. 차별을 받죠. 향부곡은 농업에 주로 종사했던 반면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는데 일반인보다 조세 부담이 컸습니다. 이 향소부곡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아주 또 특이한 제도고요. 조선시대 가서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제도에서는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지방제도에서 물어보는 게 안찰사, 도의 개념, 그 다음에 속현의 존재, 같이 묶어서 향리, 역할이 컸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향소부곡이나 특수행정구역이 있다. 이런 게 조선과의 차이점입니다. 고려만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조선과의 특성을 이렇게 연계해서 물어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양계죠. 양계는 아까 얘기했고요. 병마사가 나갔다면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고려의 군사 조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의 고려 군사 조직인데요. 군역제도인데 중앙군은 2군 6기가 있었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보시면요, 이 중앙군은요 군역을 세습하며 별표 3개죠. 이들을 세습하는 사람들을 군반 시족이라고 불러요. 군인전을 지급받는 전문적인 직업군인 중심입니다. 이들은 무반으로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고려의 중앙군들은 직업군인 제도였고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군사의 일을 담당해 나갔다는 거죠. 2군 6기가 모두 그러니까 부대로 따지면 8개잖아요. 각 2군 6기에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상장군과 대장군이라는 장군이 2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장군이 16명이죠.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군사에 관한 업무를 보는 걸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이제 그 5도에는 주현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1쪽 양계에는 주진군이 있는데 이 주진군이 국방상비군으로 좌우 초군의 병종이 있었으며 도령이라고 하는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고려의 핵심 부대가 주진군이 되겠죠. 예. 유사시에는 그 2군 6기에 있는 직업군인들이 또 파견이 돼서 나가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고려는 이렇게 이와 같이 2군 6기와 같은 중앙군 직업군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조선은 그렇지 않죠. 조선은 직업군인보다는 양인 개병, 그리고 이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무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고려는 아직 이 과거 제도에 있어서 무과가 없었기 때문에 군반 시족이라고 하는 세습적인 이런 계층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거기 한문에 보기 고려시대 특수부대를 잠깐 넣어놨어요. 묶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묶어놨는데, 우리 아까 광군 얘기했잖아요. 광군. 고려 초에 거란의 침략을 막기 조직된 부대. 그 다음에 숙종 때는요, 별무반이란 부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윤관 장군의 여진 정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죠. 기병이 포함된. 그 다음에 무신정권 때는 삼별초라고 하는 무신정권의 예하 기구, 친위부대들이 있었죠. 대몽항쟁의 중심적이었고요. 근데 공민왕 시기에는요, 익군이라는 군대가 편성했는데, 익군.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면 반원 정책의 실시로 원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평안도, 한경도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군사 조직을 익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왕 때는 연호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거는 외구의 침략에 대비한 부대들. 그래서 이런 고려시대에 그런 특수부대들이 있었다. 뭐 광군, 별무반, 삼별초는 익숙할 텐데, 공민왕의 익군, 우왕식의 연호군,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사료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사실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고려의 과거 제도에 관한 설명이 이제 관리 등용 제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공민왕 때부터 향시,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정비가 된다는 거, 뭐 그게 이제 특징이 될 거고, 과거의 종류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승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합격자를 대덕이라고 불렸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고려의 승려들의 풍계를 나눠서,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승려들도 국가 관리들 못지않게 승진 단계가 있었고,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승진하게 되면 뭘 주냐면은 이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국가 공무원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해놨습니다. 응시 자격을 보면 법적으로는 양인이 있으면 누구나 응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죠. 물론 노비들은 안 되죠. 천민은 안 됩니다. 천민을 제한 누구나 가능하고요. 근데 실제 문과는요,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하고요.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서란 제도가 있죠. 음서. 과거 없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 공신들,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서 제도는 별표 2개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특징을 보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음서 제도는 과거보다 중시되었고, 그 대상도 5품이어야 이어서 공음전과 더불어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한 장을 넘기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 문벌귀족 사회라고 분명히 해놨잖아요. 자, 이와 같은 시스템, 하가 이런 것이 이제 정비가 되면서, 고려를 건국했던 호족이라는 세력들이 이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완비되어 가면서 보수적인 집단으로 축소되는데, 우리 그들을 문벌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귀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족이라고 했는데, 그 귀족의 그 기반이 된 게 뭘까요? 아까 음서 제도가 있었잖아요. 음서. 과거 없이도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줬단 말이죠. 그게 음서 제도죠. 주로 5품 이상입니다.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는 과거 없이도 관직에 나간다.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겠습니다. 공음전이라고 하는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이들에게 주죠. 5품 이상이면. 그러니까 관리가 5품 이상이 되면 그 자식은 또 5품 이상이 될 가능성이 관직에 나갈 권리가 확보되고 국가로부터 토지도 지급받으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들은 몰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귀족적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벌귀족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거기 142쪽에 고려 과거제의 특징인 좌주와 문생의 관계라는 사료를 넣어놨는데요. 설명만 보겠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지공고라고 부르거든요. 지공고.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을 지공고라고 부르고, 합격자를 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에는요, 물론 이제 아까 봤지만 공민왕 때 전시제도가 마련이 되지만, 그 전에는, 공민왕 이전에는 대부분 합격자를 지공고가 뽑습니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이 지공고를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제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고려 관료사의 독특한 풍습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전시제도가 발달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게 좌주와 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지공고를 스승처럼 모시는 거예요. 또한 지공고가 돼서 과거로 이제 그 관리를 선발한 사람들은 선발된 관리들의 어떻게 보면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폐쇄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아마 당연하겠지만 귀족 사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선에 와서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되죠. 왜? 전시라고 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면 국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걸 전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국왕이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왕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좌주와 문생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자,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형성을 보면 지방의 호족 출신과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들이 성종 이후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고, 여러 대에 걸쳐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들이 왕실 및 상호 간의 혼인을 통해 벌은 물이란 뜻 아니에요. 문벌.
자기들끼리의 문벌, 관직을 대대로 이렇게 세습하는 문벌의 귀족을 형성하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사회의 주요는 누구예요? 재벌이잖아요, 재벌. 그럼 그거와 똑같은 거죠. 저희들은 특권, 아까 했죠? 음서와, 그 다음에 관직을 독점하는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 분명히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문벌귀족을 형성한 대표적 20여 개 가문이 형성이 되는데, 뭐 안산김씨라든가 경원이씨 같은 게 대표적. 왼쪽에다가는 제가 그 경원인주이씨의 계보를 좀 넣어놨는데요. 문종의 왕비 3명, 순종비, 선종비, 예종비, 인종비까지 이르기. 이 경원 이씨에서만 왕비가 무지하게 나오네요. 10명 이상.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음서돼가지고 고위직에 나가는 거죠. 경원 이씨의 엄청난 흥성입니다. 그래서 옆에 문벌귀족의 특권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료에서 그 설명을 해요. 문벌귀족 가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정리해 놨잖아요. 부계나 모계, 척의 조상 중에 제신이나 추밀 등 제추직을 역임한 인물이 있어야 되고, 가계 조상 중에 계급공신이 있어야 되고,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맺거나 신라 왕실의 후손임을 강조해야 되고, 위 조건에 더해서 가문 내에서 과거급제자가 많을수록 훌륭한 문벌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들끼리만 결혼하죠. 이들을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은 잠깐 보시죠. 이 귀족들, 이런 것이 뭐예요? 특권이죠.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특권이 널려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특권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2쪽의 모순의 심화죠. 그러면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왕권에 도전한다는 거죠. 세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문벌귀족 사회의 전성기였던 문종대를 지나 인종대 이런 시기에 문벌귀족의 사회적 모순이 축적됩니다. 특권을 놓고 다투거나 왕권에 도전하죠. 물론 측근 세력과 문벌귀족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측근 세력은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3개 하는데요. 처음 들어서 좀 생소하잖아요. 국왕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문벌귀족을 좀 견제하기 위한 세력을 만드는데 그걸 측근 세력이라고 그래요. 자, 신진 세력 중에서 왕의 측근 세력으로 성장한 예종 때 하나님, 인종 때 이자겸 제에 동원된 김찬 등은 이 문벌귀족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국왕을 보좌하는 세력으로 측근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세력이 약합니다. 자, 143쪽은 바로 그 문벌귀족 융성기의 왕대사를 쭉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왕대사와 관련해서는 숙종 때 보면은 거기 보면 은병과 해동 통보를 주저한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동전을 많이 주저했어요. 왜? 숙종의 동생이 대각국사 의천인데 대각국사 의천이 화폐를 좀 더 만들어 쓰자고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간의 주장으로 별무반이 설치가 된 데가 있대고요. 그 다음에 예종 때 보면은 윤간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설치한 게 바로 이 예종 때입니다. 1107년이죠. 물론 1년 만에 돌려주었긴 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진족은요 1107년에 우리한테 패하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우리가 물론 돌려줬지만 그로부터 8년 지난 111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란을 멸망시키고 중국의 북쪽 지방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1115년에.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금제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려를 건들지 못해요. 왜? 고려가 국력을 다 기원해서 이때 거란을 쳤기 때문에, 여진을 정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인종 때 그 왕대사도 하나 지금 넣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3번에 보면 국학 7제 중, 국학이란 것은 국자감을 얘기합니다. 무인 교육기관 무학제를 폐지하였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립교육기관의 무인 교육 시스템도 있었다는 거죠. 고려시대에. 이런 것들이 왜 여기다 제가 넣어놨냐. 일행직 같은 경우에 가끔 이런 것을 문제에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전혀 감을 못 잡게 하는 건데, 그래서 왕대사를 좀 넣어놨으니까 꼼꼼히 좀 잠깐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그 모순이 터집니다. 그게 이자겸의 난이죠. 1126년이 되겠습니다.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과 보죠. 이자겸이 18차 도참자, 18자를 합치면 이씨가 된 거죠. 이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고요. 왕이 찬탈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자겸은 우리 왼쪽에 그 142쪽에 있는 인주이씨 융성표를 보게 되면 이자겸은 바로 인주 이씨고요. 예종이라고 하는 왕의 거기 보니까 문경태후죠. 이자겸의 딸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의 손자죠. 그런데 이 이자겸은요, 예종이 일찍 죽자 자기의 딸 2명을 또 인종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종은 이 이자겸이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이 되는, 뭐 이게 참 아주 대단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과에 보시면 143쪽 인종은 이자겸의 수하였던 척준경이라는 장군을 이용해서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문신 정지상의 탄압으로 척준경이라는 무인을 몰아냄으로써 이자겸의 난은 종결이 되는데, 결과 보십시오. 이자겸의 난으로 경원 이씨는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민심 불만이 이제 일어나고, 왜냐면 궁궐이 불탔거든요. 따라서 서경천도론이 제시가 돼요. 인종도 개경도 불타고 막 이러니까 서경의 직위가 떨어져서 그렇다. 개경이. 그러니까 서경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모순이 이제 묘청의 난 같은 것이죠. 묘청의 난이라고도 부르고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부르죠. 1135년입니다. 배경을 보면, 자, 금나라의 정벌, 금국정벌과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서경파 문벌귀족에 대해서 개경파 문벌귀족이 반대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국왕도 개경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떴어요. 왜?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말이죠. 그럴 때 또 서경파는 우리 앞에서 분사제도로 해가지고 서경에도 커다란 관료 조직이 있었다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서경이 수도가 되게 되면 자신들이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경파는 강력히 반대했을 것이고요. 사상적으로도 밑에 서경파와 개경파 해놨는데, 사상적으로도 서경파는 풍수지설과 자주적 전통사상, 북진정책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개경파는 유학자들이었고 신라계승식이 강했죠. 그런 측면에서도 충돌 가능성이 있었어요. 경과. 묘청은 이제 승려인데 서경에 대화궁을 짓는 등 서경천도를 추진했으나 개경파 문벌귀족의 반대로 사실상 좌절됩니다. 국왕이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불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죠.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군대를 청견충의군이라고 하고 군사를 일으켜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을 장악했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고 묘청은 살해됩니다. 김부식은 뭐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결국 개경파가 승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과 서경 세력은 몰락하죠. 그리고 분사제도,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서경에다가 두는 거, 이 분사제도 폐지되고요. 서경과 남경을 중시해서 뭐 삼경제도 있죠. 이것도 폐지됩니다. 결국 이 의미는 묘청에 나는 문벌귀족 사이 내부적 모순의 결과이자 자주적 전통사상과 보수적 유교사상의 충돌이고, 결국 서경파의 패배는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과 북진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서경파든 개경파든 다 문벌귀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경파는 나쁘고 서경파는 좋고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들은 똑같은 문벌귀족이고 일종의 권력 싸움을 한 거죠. 특권을 놓고서. 다만 그들 중에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북방민족과도 전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서경파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시면 묘청의 난과 삼국사기의 편찬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인종이 1145년,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10년 후에 김부식 등에 명하여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한 것은 바로 묘청 일파의 국수주의와 모험주의를 경계하고 합리적 관료 정치를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삼국사기를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유교적 입장에서 다시 재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요새 우리 역사학계의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청의 난에 대한 어떤 이른바 뭐죠? 분석, 그리고 어떤 묘청의 난에 대한 평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편성한다. 그래서 삼국사가 편찬됐다는 걸 알아두시고, 밑에 사료에는요, 신채호의 서경천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채호란 분,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너무 유명할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분은 조선사 연구초라는 논문에서 이 신채호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사, 맨 밑에 줄 보시면 나오죠, 사료에. 조선사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어요. 밑에 설명 보면, 일제시대의 민족주의 역사자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자주적인 국풍운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때부터 확 바뀌었다. 왜? 사대주의를 주장하던 김부식이 이기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신채호 선생의 주장이지 이것이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사대로 된 건 아니죠. 하지만 북진 정책이 좌절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경파의 대표적 문인 정지상의 송이인이라는 시도 넣어놨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이러한 모순, 묘청의 난에서 문벌귀족은 더욱더 보수화되죠. 개혁의 의지도 없고 아주 더욱더 이렇게 보수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1170년인데 문벌귀족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제 지배층으로 이제 무신들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무신 정권의 성립 이야기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도사와 왕대사가 많아서 상당히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복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